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는 이야기는 주변 누구한테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날 제 손에 쥐어진 종이 한 장 때문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다른 색, 다른 빛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평생 저와 남동생을 키우신 전업주부셨죠. 어릴 때부터 전 공부가 적성에 맞았고 앉아서 뭘 파고드는 걸 좋아했답니다. 시험 성적도 꾸준했고요. 대학은 서울 안에 있는 꽤 괜찮은 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가고 싶었던 증권사에 들어갔어요. 그 과정들은 나름 평탄했어요. 대학 내내 장학금도 받았고 졸업할 때는 동기들보다 먼저 입사 통보를 받았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는 알아서 잘 사는 애로 통했어요. 그런데 성격을 두고 가족들은 늘 걱정했어요.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큰일이다. 세상에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남동생도 가끔 이렇게 놀리곤 했고요. 형은 좀 어수룩한 편이지. 조심 좀 하고 살아. 나중에 사기당하면 어쩔 거야.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웃으면서 다가오면 그 웃음을 그냥 믿어버리는 편이었거든요. 한번 정이 들면 좀처럼 의심을 못했고 대학 때는 친한 선배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몇 년을 끌다 결국 못 받은 적도 있었고요. 회사에 들어와서도 동기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말없이 퇴사해버려서 못 돌려받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 속상해하셨어요. 어머니는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착한 것도 좋지만 착한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나이가 들수록 그 성격 때문에 크게 당하지 않을까 엄만 그게 제일 걱정이야. 엄마 걱정 마.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답했지만 사실 그 조심이라는 게 잘 안 됐어요.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저부터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를 믿고 믿은 만큼 손해봐도 그러려니 했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성격이지만 그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걸 고치면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는 그땐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고요하다 보면 고요한, 시끄럽다면 시끄럽던 제 인생에 미선이가 나타났습니다. 미선이를 처음 본 건 회사에서였어요. 같은 증권사였지만 층도 다르고 부서도 전혀 달랐어요. 지점 창구 업무를 보던 직원이었고 저보다 3살 아래였죠.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여자였어요. 처음 얼굴을 익힌 건 본사 로비였습니다. 미선이가 지점에서 본사에 서류 전달하러 올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미선이가 먼저 말을 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서류 도치고 허둥댈 때 주워주셨잖아요. 그때 감사하다는 말씀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뭘 그런 걸 다. 별거 아니었는데. 그 뒤로 마주치면 서로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내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업무 관련 얘기인 줄 알고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선이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저 성민님 좋아해요.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많이 당황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가 갑자기 까마득해 보이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내 연애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사실 더 큰 이유가 있긴 했어요. 그 며칠 전에 같은 부서 동기한테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너 혹시 미선 씨라고 지점에 있는 직원 알아? 그 친구 예전에 본사 홍보팀 누구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던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는 있는 거 알면서도 고백했다는 소문이 돌더라.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려서 미선이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내 연애도 껄끄럽지만 사람 자체를 신뢰하기도 어려웠죠. 미선 씨, 미안한데 전 그런 마음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미선이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선이는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아마 원래 이직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만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찜찜했지만 오래 담아두진 않았어요. 그 시기엔 저도 프로젝트가 겹치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 후 반년쯤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다가 미선이와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미선이가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우와, 성민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몰랐네요. 잘 지내셨어요? 회사는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 지금 다른 데 다녀요. 훨씬 편해요, 거기보다. 그렇게 합석해서 밥을 먹게 됐는데 미선이는 그 사이 얼굴이 더 편안해져 있더라고요. 전에 봤을 때보다 웃음도 자연스러웠고 말하는 것도 더 시원시원했어요. 그렇게 밥을 먹다가 미선이가 웃으면서 툭 던지듯 말했어요. 사실 저 성민님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이상하죠? 반년이나 지났는데. 농담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눈빛엔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때까진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 말은 그냥 흘려드릴게요. 또 소문나면 피차 곤란하잖아요. 성민님도 참, 그때 일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전 괜찮은데. 어차피 소문은 소문일 뿐이잖아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마치 이전에 고백했던 그 이야기가 헛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미선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뒤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새 정식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미선이와 함께한 연애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답니다. 전 원래 조용한 편인데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미선이는 어디서도 항상 밝았고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영화를 보다가도 깔깔 웃었고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곤 했죠. 이거 정말 맛있다. 한번 먹어봐. 안 먹으면 후회할걸? 그러면서 제 입에 먼저 넣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답니다. 그 환한 기운이 참 좋았어요. 제 무채색 인생에 드디어 색깔이 입혀진 기분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너 요새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도 모르게 잘 웃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먼저 좋다고 따라다닌 건 미선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없이는 안 되겠다 싶었고 만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미선이가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성민 씨가 좋은 건 맞아. 그런데 결혼은 잘 모르겠어. 왜?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자신이 없어. 내가 누군가랑 평생을 약속한다는 게 무섭다고 해야 하나.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자신이 없고. 이유를 더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이라는 무게가 무섭다, 책임질 자신이 없다 이런 말만 돌아왔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결혼은 남자보다 훨씬 큰 결정이니까요. 알겠어. 그럼 좀 더 기다릴게. 네가 준비되면 그때 얘기하자.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럴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미선이가 가끔 약속에 늦거나 저랑 있다가 전화를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데이트 중에 전화가 울렸는데 화면을 확인하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누구 전화야? 오래 통화하네? 엄마가 요즘 혼자라 자꾸 외로우신가 봐. 잠깐씩 얘기 들어드리는 거야. 미선이에겐 홀어머니가 계셨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니 그럴 수 있지 싶어 넘어갔어요. 저희 엄마도 가끔 혼자 계신 외할머니 안부 전화로 한참 통화하시곤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일이 바쁜가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선이가 저녁에 절 불러내더니 테이블 위에 작은 반지 상자 하나를 올려놓더라고요. 성민 씨, 나랑 결혼해 줄래? 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자기랑 평생 살고 싶어. 제가 먼저 하려던 프로포즈를 미선이가 먼저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말을 못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의 청혼이 너무 기뻐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진 묻지 않았어요. 그 밤에 미선이 손을 잡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이 어찌나 가볍던지. 그날 밤엔 설레서 잠도 설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 그 생각뿐이었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예비 장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미선이와 같이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는데 가는 길에 미선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 아니야. 긴장 풀어. 당연하지. 뭐 인사드리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속으론 꽤 긴장됐어요. 장모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거든요. 막상 뵈니까 장모님은 제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담한 체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셨는데 말투도 젊은 사람처럼 시원시원하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크게 웃으셨죠. 어머, 우리 미선이가 그간 왜 이렇게 빠져 있었는지 알겠네요. 사람이 선하고 다정해 보이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단란하고 좋았어요. 미선이랑 장모님은 모녀라기보다 친구 같았어요. 서로 팔짱을 끼고 깔깔대고 농담에 크게 웃고 밥상에서도 반찬을 서로 챙겨주면서 수다를 떨더라고요. 미선아, 너 이 반찬 좋아하잖아. 성민 씨한테 먼저 권하지 말고 너부터 좀 먹어. 엄마도 참, 내가 애기야? 알아서 먹을게. 그런 모녀의 익숙한 주고받음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미선이가 중학생 때 심장마비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두 사람은 그 뒤로 서로한테만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이였어요. 저희 집은 정은 있지만 표현이 적은 집이었거든요. 다 같이 모이는 날에도 말없이 각자 할 일 하다가 밥 먹을 때만 모이는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녀가 티격태격하면서도 끈끈하게 붙어있는 게 오히려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를 다 한 후에 장모님이 제 손을 한번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우리 미선이 하나만 보고 가주게. 이 아이가 겉은 밝아도 속에 담아둔 게 많은 아이야. 네, 엄님. 제가 잘 챙길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은 그저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당부로 들렸고 저도 자신 있게 알겠다고 답했죠. 어머님을 뵙고 돌아가는 길에 미선이는 제 팔짱을 끼면서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어요. 이제 우리 엄마도 만났으니까 못 도망가? 자기가 도망가면 우리 엄마랑 둘이 쫓아갈 거야. 도망은 무슨. 내가 더 붙잡고 있을 판인데. 그런 말 들으니까 안심되네. 그 농담이 귀여워서 그냥 같이 웃었죠. 그날 밤 이 모녀한테 평생 좋은 사위, 좋은 남편이 돼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미선이와 장모님 얘기를 길게 했고요. 어머니는 좋은 집안이네. 엄마가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집은 보통 사위한테도 잘해주거든. 이라며 좋아하셨답니다.
결혼 생활의 첫 해는 다시 돌아봐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미선이는 살림엔 좀 서툴었지만 귀여웠어요. 어쩔 땐 밥을 태워 먹기도 하고 세탁기에 색깔 옷이랑 흰 옷을 같이 돌려서 제 와이셔츠 몇 벌을 분홍색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깔깔대며 웃었어요. 그런 실수들이 오히려 집을 더 인간미 있고 따뜻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야근하고 들어오면 아무리 늦어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야근하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깨우니까 눈을 비비고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 오기 전에 안 자려고 했는데 엄청 늦었네. 뭐하러 기다렸어? 먼저 자지. 당신 얼굴 보고 자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거든.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싹 녹여버렸답니다. 주말엔 둘이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로 살았어요. 미선이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저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고 저는 찍힐 때마다 어색해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고요. 장모님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 어릴 적 우리 집보다 오히려 더 가족 같다고 느꼈어요. 장모님이 반찬을 해다 주시면 미선이가 제 밥그릇에 먼저 얹어주고 저는 그걸 먹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풍경이 참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라면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너희 부부는 연애할 때 그대로네. 부럽다 부러워. 그 말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미선이 자는 얼굴을 보면서 출근하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되어가던 무렵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부쩍 장모님 댁에 자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엄마가 감기 걸리셨대 하더니 그 다음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였고 나중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주말마다 가방을 싸서 친정에 갔어요. 대부분 하룻밤을 자고 왔고요. 여보, 요즘 장모님 댁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장모님 챙기는 거 좋지만 우리 집도 있잖아. 엄마가 요즘 부쩍 외로워하셔서 그래. 좀만 이해해줘.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죠. 외근이 일찍 끝나서 미선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나 엄마 집이야. 엄마가 속이 안 좋대서 잠깐 들렀어. 늦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밥 챙겨 먹어. 저도 장모님이 걱정되기도 했고 인사나 드릴 겸 연락 없이 장모님 댁에 들렀죠. 가는 길에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바구니도 사서요. 그렇게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이 혼자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내 미선이가 보이지 않길래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미선이는요?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장모님은 잠깐 당황하신 기색이었지만 금세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미선이 지금 안방에서 잠들었네. 온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하다고 쓰러져 자. 자네 왔다고 내가 곧 깨워서 집에 보낼 테니까 오늘은 자네 먼저 들어가 있어. 말투도 아무렇지 않았고 얼굴도 평소와 똑같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한사코 막으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 말을 믿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미선이는 꽤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저한테 삐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집에 올 거면 나한테 말하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냥 장모님 걱정되니까 잠깐 왔다 간 거지. 뭐 그렇게 놀라. 당신 얼굴도 안 보고 왔는데. 다음부터 꼭 말하고 와. 알겠지?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미선이의 몸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난히 피곤해했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았어요. 제가 퇴근에 들어오면 이미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평소에 잘 먹던 반찬도 손을 대지 않기 시작했어요. 특히 생선구이 냄새를 맡으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밖에서 회식을 하고 들어온 날엔 멀리서부터 오늘 술 냄새 너무 심해. 저쪽으로 가. 하며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있는 날도 있었고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깼는데 미선이가 변기 앞에 앉아
뭔가 토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들어가 봤죠. 여보, 어디 아파? 왜 그래? 어제 뭐 잘못 먹었어? 아니야, 그냥 저녁 먹은 게 좀 얹힌 것 같아. 괜찮아, 들어가 자.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계속 이러잖아. 환절기라 그런가 봐. 며칠 쉬면 괜찮아져.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크게 의심하진 않았어요. 미선이는 환절기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곤 했거든요. 그저 영양제 좋은 걸 사다가 챙겨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미선이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퇴근하고 들어갔더니 거실 테이블에 테스트기가 놓여 있었고 미선이가 그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자리에서 미선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기뻤죠. 그동안 품고 있던 크고 작은 위화감들은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렸답니다. 임신 때문에 속이 안 좋았던 거였구나. 그래서 장모님 댁에도 자주 갔던 거구나 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그 뒤로 저는 정말 미선이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선이 회사부터 그만두게 했어요. 미선이가 다니던 곳은 서서 응대하는 일이 많은 자리라 임산부한테 안 좋겠다 싶었고 어차피 제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나 회사 계속 다녀도 되는데 괜히 자기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애가 먼저지.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몸만 잘 챙기면 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 미선이한텐 그냥 편하게 쉬면서 아이만 잘 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 후 저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회식이나 외부 약속은 거의 다 끊었고요. 상사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팀장님, 저 당분간 회식은 좀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다행히 저를 이해해주는 쪽이었고요. 미선이가 허리나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밤새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밤에 미선이가 속이 안 좋아 잠을 못 자면 저도 같이 일어나 등을 두드려줬죠. 한 번은 새벽 2시에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나 지금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사올게. 좀만 기다려. 그렇게 가게를 수차례 돌다가 결국 다른 지역의 먼 동네 마트에 가서 간신히 사왔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 생각하니 지금도 웃음이 나네요. 집안일도 다 제 몫이었죠. 퇴근하면 바로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했어요. 설거지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고요. 미선이는 그냥 앉아서 TV만 보게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거든요. 태교 책도 매일 읽어줬고 주말엔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서 배 위에 손을 얹고 말을 걸기도 했답니다.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리지? 아빠가 너 엄청 기다리고 있어. 미선인 그럴 때마다 절 보고 웃었어요. 가끔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지만 임신 중엔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고 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미선이는 임신 기간 내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입덧이 유난히 심했고 중반쯤부터는 잘 걷지도 못했고 막달엔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답니다. 표정에도 가끔 무거운 그늘이 드리우곤 했지만 그게 다 몸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그런 길고 긴 과정을 겪고 난 후 아이가 태어난 날 병실에서 갓난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따뜻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매일 퇴근하면 바로 달려가서 미선이와 아이 얼굴을 봤어요.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미선이가 회복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도왔답니다. 100일 잔치 때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사진 찍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선이는 그날 참 예뻤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된 기분을 느꼈어요. 육아는 정말 쉽지 않았고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지만 그 울음소리마저 사랑스러웠어요.
그 무렵까진 미선이와 아이, 우리 가정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부터 미선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왠지 불편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퇴근에 들어가면 반가워하긴커녕 잠깐 움찔 놀라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저랑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농담을 해도 웃지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나가서 뭐 사올까? 아무거나 자기 알아서 해. 예전 같으면 신나게 답을 했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물어도 단답형으로 돌아왔고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육아 스트레스겠거니 싶어 더 많이 도우려고 했어요. 미선이는 쉬라고 방에 들여보내고 제가 대부분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어요. 주말엔 아이를 데리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미선이한테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미선이의 표정은 풀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끔씩 제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면 미선이는 이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가 돌아보면 얼른 눈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곤 했죠. 이 무렵에 마음에 남은 일 하나가 있었어요. 외근을 일찍 끝내고 집에 왔는데 미선이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말하는진 들리지 않았는데 표정이 너무 화난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그게 이상해서 천천히 다가갔는데 미선이는 제가 온 걸 확인하고서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외근 금방 끝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엄마. 엄마가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해서. 그 말의 순간 왠지 모르게 서늘했지만 설마 하고 넘어갔어요. 장모님이 실제로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나던 미선이의 얼굴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랑 통화하는 사람이 과연 저런 표정일까? 그 생각이 자꾸 속을 긁었죠. 그 뒤로 미선이한테 말을 꺼내볼까 싶어서 시도를 여러 번 해봤어요.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미선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뭐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러자 미선이는 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손을 빼더라고요. 자기 나 지금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대화하자. 나중에 언젠데. 계속 나중이잖아 당신은.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미안한데 나 좀 그냥 두면 안 돼?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미선이는 매번 피했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며 매번 그런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화도 나고 답답했지만 몰아붙이면 더 다칠 것 같아서 참았죠. 그 무렵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선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인 미선이 휴대폰에 알림이 한번 뜬 거예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미리 보기엔 내일 그 시간에 보자 라는 짧은 문장만 있었고요. 무슨 말인지 누가 보낸 건지 물어볼까 하다가 또 말았어요.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한 것 같았거든요. 친구겠지, 엄마겠지,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장이 계속 속을 긁었어요. 미선이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무거워졌고 퇴근길에 괜히 회사 근처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가는 날도 생겼어요. 친구들 만나는 자리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꺼낸다고 한들 뾰족한 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속으로만 삭히면서 미선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어요. 미선이는 점점 더 저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듯 보였고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이 집 같지 않은 시간이었죠. 아이 웃음소리만 그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 같았어요. 결국 한계에 다다른 저는 어느 날 밤 미선이 앞에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아, 제발 뭐 때문인지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만 말해줘. 내가 다 고칠게. 미선이는 한참을 서서 그런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마음이 식은 것 같아. 왜 그런진 나도 잘 모르겠어. 산후 우울증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자길 봐도 예전처럼 설레지가 않아. 그게 다야. 그 말에 속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죠. 산후 우울증이면 치료받으면 되잖아. 같이 병원 가자. 전문의 만나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내가 더 잘할게. 노력할게, 여보. 제발. 알겠어. 생각해볼게. 그렇게 짧게 답하고 미선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밤부터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미선이가 평소에 갖고 싶어하던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호텔에 근사한 저녁 자리를 잡았어요.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청소 도우미를 따로 불렀고 육아도 철저히 제 몫이었고요. 저의 노력이 어느 정도 미선이에게 닿지 않았을까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잠시 미선이한테 속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여보,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꼬여서 정말 힘들다. 팀장님이랑도 삐걱대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 그래, 힘들겠네. 그 단 한마디였어요. 저와 눈도 맞추지 않았고요. 예전에 미선이라면 엄청 걱정해주면서 제 손을 잡아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 간격이 너무 선명해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요. 미선이는 제가 선물한 가방도 받고 제가 준비한 여행도 가고 도우미도 쓰고 제가 해준 밥도 잘 먹고 제가 챙긴 아이 옆에서 편히 잠들었죠. 그런데도 제 얼굴만은 보지 않았어요. 뭘 해줘도 고마워라고 짧게 한마디 할 뿐 저와 제대로 마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멈추면 뭐라도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뭔가를 해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거실로 부르더라고요.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서 저도 뭔가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머리가 멍해졌어요. 잠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몇 번을 고민하다 되물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자는 건데? 당신이랑 살면서 점점 숨이 막혔어. 난 당신이 너무 답답해. 일 끝나면 집에만 들어와 있고 재미도 없고 나한테 뭐든 다 해준다면서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하나도 모르잖아.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누굴 위해서 그런 건데요. 당황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고 미선이는 차갑게 한마디 했답니다. 잘못이 뭐 있어. 그냥 내가 당신이랑 안 맞는 거지. 저는 이혼을 거부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고. 시간을 갖자고. 뭐든 해보자고 사정했답니다. 그런데도 미선이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말할수록 표정이 더 차가워졌고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노력한다고 변하는 거 없을 거야. 이미 마음이 변했는데 어떡해. 나도 많이 생각하고 꺼낸 얘기야. 그 뒤로 며칠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장모님은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제 손을 붙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미안해. 미선이 좀 놓아주게. 나도 엄마로서 이런 말 하는 게 가슴이 찢어져. 근데 미선이가 저렇게까지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더 붙잡겠나?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됩니까? 자네 잘못한 거 없어.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잘잘못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 장모님이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빌다시피 하시는데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던 분,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시던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미선이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제가 반대하자 현실적인 논리를 밀어붙이더라고요. 당신이 직장 다니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낮엔 도우미 쓰거나 부모님한테 부탁하면 돼. 여태껏 육아 내가 거의 다 전담했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아. 당신도 알잖아. 법적으로도 엄마 쪽이 유리했고 저도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거기까지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이가 집을 나서던 날 미선이는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사를 도와주러 온 장모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냥 고개를 떨구셨고요. 그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미선이가 가져간 건 집 몇 개가 아니라 제 지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서 있는 남자는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몰골이 아니었죠. 그게 이혼 첫날의 제 모습이었답니다. 그렇게 이사한 뒤로 미선이는 제 연락을 끊었어요. 번호도 바꿨고 집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미선이 주소를 알아내고 아이 면접 교섭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끔 아이 얼굴만 봤답니다. 이혼 후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져 팀에서 밀려났고 집에 돌아오면 멍하니 TV만 틀어놓고 있었어요. 미선이를 원망했고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그 감정이 매일 뒤엉켜서 저를 괴롭혔죠. 미선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자리는 전부 피했어요. 일부러 이전 결혼 생활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죠. 결혼 앨범은 박스에 넣어 옷장 깊숙이 처박았고 미선이가 쓰던 물건들은 눈에 보이는 족족 치웠고요. 새벽에 잠이 깨면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워서 억지로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업무, 주식시장, 뉴스, 뭐든요. 그런데도 미선이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제일 분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을 아직도 이렇게 못 잊는다는 게요. 친구 중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러더라고요. 아니 너 아직도 못 잊은 거야? 그만 털어내. 너 이러다 정말 병난다. 새 사람 만나.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회사에서는 일부러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퇴근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일을 붙잡고 있었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쌓인 일을 처리했어요. 누가 물으면 일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런 제 상황을 알고 어머니가 가끔 저희 집에 반찬을 싸들고 오셨어요. 아들 꼴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하셨죠.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아니, 얼굴이 반쪽이야. 엄마 괜찮아. 잘 챙겨 먹고 다녀. 너 결혼하는 거 그때 조금만 더 말릴 걸 그랬다. 모든 게 후회돼. 엄마 탓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어머니에겐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론 그 말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 맞죠?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 후회와 자책이 오래 저를 괴롭혔어요. 주변에선 재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굴 만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누굴 만나도 미선이랑 비교될 것 같았고 또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눌러 담았어요. 면접 교섭으로 가끔 아이 얼굴을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그마저도 미선이 쪽에서 자꾸 밀었어요.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어린이집 행사가 있다고, 어딜 좀 가야 한다고 등등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전 이제 법적으로 따지기도 지쳐서 그냥 그 핑계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몇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면서도 못 잊은 채로요.
겉으로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론 늘 반쯤은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괜히 아이 사진 한 장 몰래 꺼내보고 얼른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뜨는 번호였죠. 자네 지금 좀 와주게. 미선이가. 장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숨이 가쁘게 넘어가는 듯한 소리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미선이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일단 와주겠나? 끊어진 전화를 붙잡고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그대로 옷을 걸쳐 입고 달려나갔어요. 그 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미선이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답니다. 급성 폐렴이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열이 나서 감기인 줄 알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숨을 거뒀다고요. 장례식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미선이는 제가 알던 그 환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웃음 그대로였고 그 앞에서 울지도 못했죠. 원망과 그리움과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엔 낯선 얼굴들이 많았어요. 미선이가 이혼 후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 고인이랑 친하셨던 분이세요? 하고 묻길래 전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전 남편이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상객이 간간히 왔다 갔고 저는 구석에 앉아있다가 밥을 몇 술 뜨다가 다시 영정 앞에 섰다가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장모님이 제 옆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미선이도 고마워할 걸세. 어머님, 아이는요? 애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친구 집에 잠깐 맡겨뒀어. 장례 치르는 동안만. 다 끝나면 내가 데려올 거야.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아이 얼굴이 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보면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겁이 났거든요. 문상객이 다 돌아간 그날 밤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장모님의 손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자네 이거 미선이가 자네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네. 이게 뭔데요? 미선이가 남긴 거야. 김서방한테. 장모님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전하는 것 자체를 엄청 겁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순간 이상한 한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뭔가 오래 묵혀둔 상자가 이제야 저한테 열리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죠. 미선이가 쓴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성민씨 미안해. 우리 아이 사실 당신 아이 아니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의미는 바뀌지 않았죠. 저에게 남긴 유언이자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미선이한테 고백받고 거절하기 전에 미선이가 여자친구 있는 남자한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소문이 돌았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친부는 사실 그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사실 미선이의 고백을 거절한 게 아니라 받아줬던 거였어요. 그 남자는 이미 여자친구랑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고 미선이랑은 몰래 이어진 관계였답니다. 이후 미선이가 저랑 사귀기 시작한 뒤로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요. 저를 만나면서도 그 남자를 동시에 만났다는 겁니다. 미선인 저를 만나야 그 남자와 자기가 동등한 관계일 거라고 믿었대요.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그 남자에게 실망도 기대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요. 제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미선이가 망설였던 것도
저랑 결혼할지 그 남자를 계속 붙잡을지 결정하지 못해서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 그 남자가 만나던 여자랑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고 미선이는 거기서 밀려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저랑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저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였고요. 거기까지 읽고 숨이 막혀 비틀거렸어요. 그럼에도 편지를 접어들 수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미선인 그 남자와 간간히 만났다고 했답니다.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씩요.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날짜를 계산해보니 그 아이는 그 남자의 아이가 확실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인 척하고 낳았답니다. 제가 미선이와 아이를 위해 노력했던 지난 모든 순간이 전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위한 거였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편지는 이어지고 또 이어졌어요. 미선이가 저랑 이혼한 진짜 이유도 그 남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아이한텐 진짜 생부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 그 남자도 결국 자기 아이인 거 알면 받아주지 않을까 기대했어. 그래서 자기를 놓기로 결심했지. 정말 바보 같기도.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이혼을 밀어붙인 거였어요. 답답하다, 숨 막힌다, 안 맞는다, 그 말들이 전부 연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미선이를 증오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아이를 붙잡지 않을 거라 계산한 거였대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그 남자는 미선이를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이미 자기는 가정이 있다며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미선이는 그렇게 버려졌고 결국 장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홀로 아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당신한테 말하는 건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저지른 일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이 짐을 안 풀고 가면 내가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기가 가져가 주겠어? 나에게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을 믿고 부탁하는 거야. 우리 아이도 이제 자기밖에 없어. 아빠는 오직 당신뿐이야. 부탁할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죄책감 하나 덜어내자고 저를 끌고 들어간 거였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라리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고개를 들어 장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장모님은 저랑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이거 다 알고 계셨겠죠? 한참 말이 없으셨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요. 어머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그 아이 분유 타고 밤새우던 거, 미선이 입덧한다고 새벽에 뛰어다니던 거, 돌잡이 울면서 지켜봤던 거, 어머님은 그거 다 보면서 아셨죠? 장모님이 울먹이며 한마디 하셨답니다. 자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어요. 미안이요? 그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뒤에서는 당신 딸이 저지른 짓 같이 덮고 있던 거예요. 장모님에게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제 앞에서 웃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장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으시면서 흐느끼셨답니다. 난 미선이가 너무 딱해서.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이미 미선이 세상을 떠났으니 망자를 안타깝게 봐서라도 제발. 그 말에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어머님 사정이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누구 아들이라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딸 위해서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을 통째로 갖다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낳고 키우신 세월이 어머님한테는 하찮은 건가요? 장모님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한 번만. 그 손을 뿌리쳤어요. 세게요. 장모님이 바닥에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제 죄 아닙니다. 어머님이 감당하세요. 어머님이 같이 속인 죄
어머님이 평생 지고 가세요. 그대로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장모님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진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울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 잊어서 스스로 괴로워했던 여자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리워했던 제 마음이 전부 쓸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제 이 여자를 완벽하게 잊을 수 있겠다. 이 여자를 그리워하느라 낭비한 제 지난 시간들이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좀 쉬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다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았는지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단 여자였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며칠 뒤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전부 다 무시했어요. 문자도 몇 통 왔는데 읽지도 않고 지웠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직원이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장모님이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더라고요. 아이는 몇 년 못 본 사이에 훌쩍 커 있었어요. 보는 순간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정신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을 향해 걸어가면서 아이 쪽은 의식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보면 흔들릴 걸 알았거든요. 장모님 앞에 서서 바로 말했습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자네 한 번만 이 아이 얼굴이라도 봐주게.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이후 며칠 밤을 잠 못 자면서 고민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유서에 쓰여있던 그 남자, 미선이와 결혼 생활 내내 얽혀 있었고 지금은 자기 가정에서 멀쩡히 남편이자 아빠로 살고 있다는 그 남자,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회사 동기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너 아직 지점 관리팀에 있지? 정땡땡 과장 지금 본사 어느 층에 있는지 확인 좀 해줘. 몇 시쯤 점심 먹으러 나오는지도. 그 남자 이름과 소속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예전에 고백했다고 차였다던 그 남자. 회사 안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유서를 본 뒤로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동기한테서 몇 분 뒤 답이 왔어요. 그 과장 마침 오늘 본사 파견 와 있대. 점심은 주로 12시쯤 건물 앞 식당에서 먹는다는데. 장모님은 제가 통화하는 동안 아이 손에 꼭 쥐고 서 있었어요. 뭔가 불안한 눈치셨지만 제가 먼저 나가버릴까 봐 말도 못 거시는 눈치였죠. 시간을 확인하니 마침 점심시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여기 계세요. 어차피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로비 소파에 장모님과 아이를 남겨두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10여 분쯤 기다렸더니 그 남자가 회사 동료 몇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정 과장님이시죠? 네, 근데 누구... 저 기억 안 나시겠네요. 전에 본사 기획팀에 있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잠시 저를 살피더니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아마 제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단계 높였어요. 주변에 지나가는 직원들이 들릴 수 있을 만큼요. 정 과장님, 새해 전처 미선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얼마 전에 조문도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남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고요. 과장님, 저랑 미선이 결혼해서 살 때도 과장님이랑 계속 만나셨잖아요. 둘이 불륜 관계인 거 압니다.
제가 제 자식인 줄 알고 몇 년을 키운 그 아이 과장님 아이인 것도 아시죠? 그거 알면서도 미선이랑 아이 버리셨잖아요. 미선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유서 남겨서 증거가 다 있으니 발뺌할 생각 말고요. 그 남자가 허둥대며 제 팔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 해. 지금 조용히 할 처지가 아니라서요. 과장님 가정엔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모님 댁에도요. 그리고 회사에도 유서 4번 돌릴 겁니다. 과장님이 유부남 신분에도 제 전처랑 관계 이어간 거 회사가 알아야죠.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자 얼굴이 벌개졌다가 다시 파래졌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이미 뒷걸음질치고 있었어요. 이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 친자 확인하고 과장님 쪽 아내분한테 설명하고 양육비 계산하세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남자가 뒤에서 잠시만!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장모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미선이랑 같이 저한테 한 일 어머님이 평생 지고 가세요. 그리고 저 아이 생부한테는 오늘부로 소송 들어갈 겁니다. 친자 확인 소송이요. 인지청구해서 저 아이 호적 정리할 거고 양육비도 받아낼 거예요. 그건 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 아이와 완전히 남입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또 뿌리치고 아이한테도 끝까지 눈을 주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올라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한동안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지 못했어요. 방금 전 제가 한 일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 동료들이 뒷걸음질 치던 모습, 장모님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떨고 계시던 모습, 전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가슴속에서는 몇 년 묵은 응어리가 빠져나가는 듯한 개운함이 있었죠. 미선이 장례식장을 나온 뒤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회사를 옮겼고 이사를 갔고 번호도 바꿨습니다. 장모님과 아이 소식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그 남자에 대한 법적 절차는 끝까지 마무리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됐고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아이는 그 남자 호적에 올라갔어요. 양육비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줬고요. 그 남자는 결국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꽤 많은 걸 잃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도요. 회사 내에서도 입소문이 돌면서 지방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이 몇 달 뒤에 들려왔어요. 제가 몇 년간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시간에 비하면 그쪽 몫이 훨씬 가볍단 생각은 했어요. 가끔 꿈에 아이가 나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잠시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그뿐이에요. 이제는 그 감정을 붙들고 오래 있진 않아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도 아이는 죄 없잖아. 네가 조금만 너그러웠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 넘깁니다. 맞아요. 전 너그럽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 결과물을 제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가야 할 의무는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